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세론이죠. 조세론. 대부분이 4학년생들인데 3학년하고 2학년이 약간 몇 분씩 계시네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번 학기에 뭘 할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 교육이잖아요. 15주. 재정학은 12주로 하는데 이건 15주로 또 하니까 15주에 맞춰서 한번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 있는 거를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조금 정리해가지고 뽑아온 건데 쭉 위에서 보시면 이제 교재부터 볼까요? 교재가 어디가 써졌죠? 제일 밑에. 교재는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 조세론이라고. 여기 2020년 출판한 건데, 광교 이텍스에서 출판한 교재 요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이 아래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를 이제 PPT로 그대로 만들어 이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PPT를 오늘 할 거를. 그래서 설명은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고 설명하기 좋게 제가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걸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봐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참고 자료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PPT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은 이제 이 책인 거죠. 이 책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벌써 이 책이 2020년도 2월 달에 출판했으니까 20, 21, 22, 23, 24 벌써 25 벌써 6년째가 됐네요. 6년째가. 근데 이게 이제 초판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읽다 보면 이게 좀 글씨가 오타들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책은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썼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020년도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PPT 강의 자료만 가지고, PPT로 만든 강의 자료, 처음에는 이제 PPT 하기 전에는 아래 한글 파일 강의 자료를 하다가, PPT로 정리하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이 책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책이 좀, 안에 내용이 오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건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는 올해 딱 21년째 된 것 같아요. 2005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21년째잖아요. 21년째. 처음에는 이제 미시경제학 강의하다가 재정학하고 조세론만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여기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박사학위를 여기서 받았거든요. 우리 김주환 교수님한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좀 방대하게 돼 있거든요. 이 책이 방대하게. 그 제일 위에 강의 개요를 한번 봐볼까요? 강의 계획서의 강의 개요를 보면 이 책이 1편부터 6편까지 되어 있어요. 1편부터
조세 총론, 1편이 조세 총론, 그리고 2편이 조세 원리론, 3편 조세 제도론, 4편 조세 법규론, 5편 조세 경제론, 6편 조세 강론, 이렇게 해서 6편까지 되어 있는데, 조세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아마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이 책에. 조세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세 개론이죠, 뭐. 조세 개론. 근데, 조세 개론인데, 조세론이잖아요. 조세 개론하고 조세론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응? 한국말이 틀리잖아요. 조세 개론하고 조세론하고 한국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다 보면 뭔가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과목은 조세론입니다. 조세론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냐면 조세 경제에 핵심을 두고 있는 거죠. 경제학과 학생들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 조세론은 조세 경제론으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 이 과목이.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과목은 조세 경제론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조세 경제뿐만이 아니라 조세의 전반적인 것, 기초적인 걸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 보면은, 자, 이 제1편에서 조세 총론, 제2편의 조세 원리론, 요거는 이제 다 들을 거예요. 이 조세 원리론은 조세 경제론의 기초니까 조세 원리론을 알아야 조세 경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세 제도론은 이건 조세 경제하고는 좀 틀려요. 조세 구조, 조세 배반론이라고 했는데, 재배분론, 조세 지출, 세제 개혁, 조세 심리, 절세 탈세, 조세 행정. 주로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써 있잖아요. 이거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관점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납세자보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조세 제도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조세 경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조세 경제하고는. 조세 원리론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조세 경제론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 법규는 요거는 이제 우리는 조세론이지만 다른 학교에 가면 조세법이 있어요. 조세법. 세법. 이렇게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도 가미되어 있고 회계적 측면도 가미되어 있고 법적 측면도 가미되어 있고 제도적 측면 여러 측면이 다 가미되어 있는 거거든. 조세라는 게. 그래서 조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이잖아요. 세법이잖아요. 세법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법률이지. 헌법 밑에 있는 체계적으로 보면 법이잖아요. 그래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조세법이라고 하거든요. 조세법. 그래서 학위를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학위를 주냐면 조세법학자, 조세법학의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조세법.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경희대학교 최명근 교수님. 시립대학으로 나중에 좀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건 조세법이에요. 그래서 조세법 개론, 실체법, 절차법, 증성법, 조세제재법. 이렇게 법적인 측면에서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세 경제학과 학생들이 조세 경제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 다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세 경제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지 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조세, 이렇게 국민 경제 현상에 조세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상호 어떤 관계들을 미치는지 이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와 효율성, 조세와 공평성, 조세와 성장성, 조세와 지속성, 뭐 이런 것들. 이런 조세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강론은
개별세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세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제가 되거든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지.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조세 총론, 조세 원리론, 그 다음에 조세 경제론, 그 다음에 조세 강론의 편제.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조세 제도나 조세 법규는 경제학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이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학과 학생들은 법학을 안 하잖아요. 법학을 안 하잖아요. 법학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 와서 부딪히는 거는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부딪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은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 강의 진행 계획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 진행 계획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은 다 합니다. 이번 주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조세 총론 두 개 주를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조세 원리론, 조세 원리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는 조세 제도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다 외우고 갈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4학년이잖아요. 전혀 없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듣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해도 세상 살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7주, 9주, 10주가 7주, 9주가 조세 법규론이죠. 법리라고 써있네. 조세 법규론.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10주, 11주가 조세 경제론. 두 개 주인데 이게 원래 세 개 주였는데 중간 시험 때문에 한 주가 밀렸구나. 한 3주 정도 할 겁니다. 조세 경제론을.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강론이 12, 13, 14인데 조세 강론도 세세하긴 설명을 어렵기 때문에 12주는 경제론을 하고 13, 14만 강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주 기말에서 설명은 다 해 나갈 겁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에 중간 시험을 보고 이제 지난 해까지는 중간 시험을 보면서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1시간 보고 2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강사료를 받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도 보고 2시간 또 수업도 했어요. 수업도 했어. 근데 1년이 또 지나 보니까 이것도 또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 제가 올해 다른 학교 석사과정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내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예?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틀리네. 그래서 그냥 중간 시험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시험 보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은 이제 15주차잖아요. 15주차도 기말 시험만 보고 3시간이지만 1시간 기말 시험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세금이 뭐란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조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다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세론을 전공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 학문에 뭐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다가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데 진행 방법은 주로 이제 강의식으로 하고 필요할 때
뭐 토론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 다른 방법을 하고 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출석이 20%예요. 출석이 20%.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20%, 기말고사가 60%. 그러면 100점이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출석이에요. 출석은 기본적으로 4번 결석을 하면 학점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학점을 못 줍니다. 학교 방침에, 교육부 방침 그러잖아요. 4번 결석이 있으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출석이에요. 출석. 물론 이제 점수 잘 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출석. 제가 이제 학위를 해보니까 경제학을 했고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신학이 뭐냐면 철학이더라고. 철학이잖아요. 신학이. 입학을 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석사학위를 고대에서 했고 박사학위를 여기서 했는데 결석을 내가 안 했어요. 결석을. 그러니까 학위를 받더라고. 결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해 만 62세인데 또 대학원 들어가면서 결석을 한 번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교수님들 학위 주지 않겠냐. 결석을 안 하면. 제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결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학교 수업할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 외에는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인생살이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석이잖아요. 근데 그 출석을 안 하고 학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사회생활의 이치도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도 목표가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다 따라가지더라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서.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세상도 살다 보면 이제 4학년이니까 졸업하고 살다 보면 얼마나 이제 앞으로 큰 희망이 오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뭐가 오죠? 또 고통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거든.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 빼면 안 되잖아. 항상 발을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철칙이 학교에서 발 빼면 퇴학이잖아요. 집에서 발 빼면 뭐야? 이혼이지 뭐. 회사에서 발 빼면 뭐야? 퇴직이지 뭐. 지구에서 발 빼면 뭐예요? 사망이지 뭐. 그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예? 막 공부 잘해서 똑똑하고 이런 게 아무 필요 없더라고. 마지막까지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예? 학생은 마지막까지 발 담그고 있으면 뭐가 주어지죠? 졸업장 주어지잖아요. 예? 직장에서도 빨리 승진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리 승진해서 올라가면 중요했지만 요즘은 직장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퇴직 연령이 뭐 50 전후인데 이제 뭐 49세, 50세밖에 안 되잖아요.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직장에서도 오래 발 담그고 있는 것, 가정에서도 가정을 지키면서 오래 발 담그고 있는 것, 지구에서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106세까지 발 담그고 있는 것, 그게 승리하는 것 같아. 공부 조금 잘하고 덜하고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여기서 1등 학점 A학점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A학점 B학점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발 담그고 있는 거. 그래서 출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석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발 담그고 있으면 어느 집단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내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안 살아도 동의 안 할지도 모르. 근데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이게야. 그래서 편하게 듣고, 편하게 듣고, 뭐 외울 필요도 없고 편하게 듣고 또 시험도 편하게 봅니다. 4학년생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출석이 중요하다. 출석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천대 6대 핵심 역량 중에
저는 전문가거든요. 저는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 우리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그거를 자료 분석을 통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답을.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판사가, 법원의 판사가 뭘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모르니까 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뭔가 답을 만들어 줘야 돼.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뭐요? 전문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그걸 분석해서 저 사람이 요구하는 답을 만들어 주면 그럼 그에 대한 보수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보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나처럼 이제 전문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의사소통력이 소통할 수 있는 것. 대화가 돼야 뭘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료를 분석을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많다 해도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세상에 제일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합의잖아요. 합의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럼 분쟁이 없잖아요. 합의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거지. 주먹으로 다툴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다투는 거야?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제일 좋은 해결 능력이 뭐야?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 제일 좋은 능력이라고. 그리고 만장일치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동의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장일치가 합의가.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자료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한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설명 다 했죠. 주교재는 요걸 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사서 읽어보시고 시험 볼 때 이게 필요해요. 시험 볼 때 꼭 이 책이 필요해서 하면 되고 부교재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터넷 들어가면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인데 보니까 60명이 다 수강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첫날부터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월 5일. 3월 5일. 자, 조세총론. 자, 조세개요. 조세총론에 이제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세개요. 그죠? 기초 개념들. 그 다음에 조세의 발달 과정. 조세와 공명경제. 이걸 이제 1장, 2장, 4장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조세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편제는 아까 봤듯이 조세 총론, 조세 원리론, 조세 제도론, 조세 법규론, 조세 경제론, 조세 강론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조세 총론에는 개요, 기초 개념, 발달 과정, 조세와 국민경제 이 중에 1장, 2장, 4장에 대해서 오늘 보고 3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원리론은 이제 조세법을 하든지 우리처럼 조세 경제론을 하든지 뭐 조세 행정을 하든지 다 필요한 게 이제 이 조세 원리론은 이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죠. 조세 원칙이 뭔지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조세 근거,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담 배분, 어떻게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는 것이 국민들한테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적 조세 이론, 그 다음에 최적 조세 이론, 합리적 조세 이론, 조세 원리론을 2주에 걸쳐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제도론, 이거는 이제 제도, 근데 개념이 좀 용어가 뭘 붙일까, 조세 행정을 붙일까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세 제도라고 이름을 붙여는 놨는데 이게 딱히 맞는지 모르겠어.
조세 구조, 조세 재분배, 조세 지출, 최적 세제 개혁, 조세 심리, 조세 행정의 문제와 탈세 이론, 주로 행정관청의 관점에서, 국세청의 관점에서 좀 이제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좀 보는 측면이 좀 강하다 해서 조세 제도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법도, 이제 조세 법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주로 하는 법 개론, 실체 절차, 쟁송, 제재. 제일 무서운 것이 세금 안 냈다고 집에 통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잘 안 내면 이제 어떻게 집에 압류해가지고 공매처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재산 날아가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세금이. 응?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 내가 정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낸 사람, 세금을 제일 많이 내야 돈도 제일 많이 벌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집에 가져갈 것도 많지. 회사에 남겨두고. 그런데 세금 적게 내려고 목표를 잡으면 두 가지야. 일을 적게 하든지, 또 하나는 편법을 쓰든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목표를 딱 잡고 인생을 살아봐요. 여러분 다 부자 돼. 부자로 산다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조세 경제, 이제 우리 전문가잖아요. 조세 경제, 경제학과가 전문가예요. 경제 이론을 조세 행정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할 때 필요한 것들.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세와 소득 분배의 공평성, 세금이 개인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이 기업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니까 그거는 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산세, 환경세, 관세, 국제조세, 지방세. 이렇게 해서 마지막 8장은 지방세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세들이죠. 범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세세한 건 볼 거 없고 여기에 적용되는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초 원리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조세 개혁. 시간 50분씩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 되죠. 벌써 37분이네. 자, 우리는 조세라고 그러잖아요. 조세. 그래서 조세가 뭔 뜻일까? 조세론이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조세론이잖아요. 조세. 한자로 하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로 하면 이렇게 조세.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웠거든요. 그럼 조세 조자. 왼쪽은 조세 조자. 오른쪽은 세금 세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세. 그럼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 조자는 왼쪽에 요게 뭐냐면 벼화변이에요. 벼화변. 뜻을 나타내는. 그 벼가 뭐예요? 곡식이잖아요. 곡식이란 말이에요. 벼화변. 오른쪽은 쌀젓자야. 쌀젓자. 음을 나타내는 거야. 왼쪽은 뜻을 나타내는 곡식, 벼화변이고 오른쪽을 음을 나타내는 젖자, 쌀젖자. 바치다는 뜻이 있어. 바치다. 벼를 바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벼화변에 쌀저니까 벼를 바친다. 어디다 바쳐요? 바치는데 두 군데는 우리 집에다 하나 바치고 하나는 어디요? 관청에다 바치는 거지. 관청에다. 그래서 우리 집에 바친 거는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빼버리고 우리 집에 가져간 것 이외에 나머지 어디다 주어야 되잖아요. 관청에다 바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세 조자는 쌀을 관청에다 바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이 한자의 의미에 쌀을 관청에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금 세자는 왼쪽에 뜻을 나타내는 벼화변이 붙어 있잖아요. 벼화변, 곡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태자라고 그러잖아요. 태자, 이 태자. 오른쪽은 이 태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빼내다는 뜻은 빼내다. 이렇게 벼를 빼내다. 쌀이잖아요. 쌀, 곡식을 빼낸다 이러네. 빼낸다.
빼낸다. 그래서 이 벼하변에 태자, 빼내다는 뜻의 태자를 합쳐서 이걸 분석을 하면 농민이 수확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내버린 나머지 그거를 관청에다 바친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거예요. 세금 세자에는 한자에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조세는 내가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세금을 이제 곡식으로 바쳤잖아요. 뭐 다른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그 세금을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를 빼서 어디다 관청에다 바쳤다 이런 그런 뜻이 있다 이런. 그래서 그를 조세다. 동양에서 동양적인 관점이에요. 동양인데 주로 이제 중국 문화 쪽이잖아요. 중국 동양의 관점에서 조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 뜻이죠. 근데 지금은 세금을 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내죠? 돈으로 내잖아요. 돈으로. 화폐로 내죠. 화폐로 지금은. 자, 그러면 서양의 관점에서는 조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죠. 독일의 갤로프는 조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게 굉장히 학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조세란 공공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 특히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나잖아요. 세금을 왜 걷느냐. 목적을 나타나잖아요. 공공단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부과하는 화폐급부다. 이렇게 조세란 용어를 정의를 했다. 갤로프가. 1940년대 후반. 조세의 기본적 특징. 여기서 조세의 기본적 특징이 자, 강제적으로, 강제성이죠. 그 다음에